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근처의 별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지점에 한 별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빨간 벽돌이 아름다운 집이지만 알고 보니 귀신 들린 집입니다. 이 별장을 지을 때 풍수지리가가 여긴 음지가 강해서 집을 지을 곳이 못 된다고 별장 주인을 말렸지만 별장 주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완공되고 3달도 못 가서 별장 주인은 사고로 바빠졌고 부인은 가출했습니다. 자식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별장에 제가 간 이유는 이 별장을 사신 분이 아버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서 가보게 됐습니다. 낮에는 별로 음기가 느껴지지 않아 별장 근처 마을에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밤 11시에 저 혼자 다시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영들이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거실 전체가 귀신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영들인지 형체가 흐릿하고 느껴지는 귀신들도 약해서 무시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귀신들이 절 피해서 움직이는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 고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 귀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절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옹알이하듯 뭐라 웅얼거리셨는데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할머니 앞에 서 있었는데 할머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사라지셨습니다.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많던 영들이 도망치듯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놈이 나오길래 영들이 도망치지? 저도 사실 무서워서 복숭아 나뭇가지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손에 들고 주위를 살펴보는 순간 집안의 문들이 죄다 한 번에 닫히더니 퍼런 불빛이 제 주위를 날아다니더군요. 귀화까지 동반하는 걸 보면 악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악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 반쪽이 화상을 입어 징그럽고 청바지에 일반 회색 티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온몸에 뭔 놈의 구멍이 그리 많은지 구멍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구멍에서 구더기는 흘러내리고 얼굴에서도 이상한 액체가 나오며 냄새는 역겹고 귀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목 없는 여자 귀신은 이 남자 귀신에 비하면 어린애 수준이었습니다. 숨도 막혀오고 정신도 희미해지면서 결국 전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린 것은 다음날 오후 한 병원에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옆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제가 들어가서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길래 주인분과 둘이서 후레쉬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제가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서 그 주인분을 불러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근처에 계셨는지 10분도 안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주인분에게 제가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자마자 전 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 귀신을 말하거나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날 바로 퇴원하자마자 제 친구를 재령해준 무속인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속인이 한숨을 깊게 쉬더니 넌 어제 네 조상님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네 조상님이 널 살리려고 대신 희생하셨다. 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귀신을 생각도 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귀신의 귀기가 아직 제 몸에 남아 있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냥 찾다가 언젠가는 죽는다고 진지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절 지켜주는 조상님이 한동안은 오시지 않을 거라고 당분간 자제하라고 말씀하시더니 저를 쫓으셨습니다. 다음에 그런데 갔다가 걸리면 자길 볼 생각도 말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집으로 와서 마음속으로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모님의 죽음. 결혼 전에 겪은 일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신혼집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구를 놓은 상태였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두컴컴하고 습한 지하 창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벽으로 밀쳐진 상황이었고 누군가 제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두 손을 밀치려고 했는데 제 목을 조르는 사람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없던 게 아니라 목이 뒤로 꺾여서 넘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온 몸에 힘이 빠졌고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가팠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하냐.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비록 꿈이었지만 처음 보았습니다. 거기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위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요. 꿈을 꾸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피곤해서 악몽을 꾼 나보다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생각이 난 듯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대화 도중에 어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고모가 낯선 사람이 온다고 나오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이북에서 남편과 살고 계셨는데 한국 전쟁 때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서 일본에서 사셨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얼굴은 뵙지 못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1년 후쯤 고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족이 없어서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일본에 가셔서 유골가루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가 고모님의 제사를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고모님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고모님께서 새 식구가 와서 제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고모님께서 목을 매서 자살하셨다고 하네요. 혼자 쓸쓸히 말이죠. 마지막 모습이 그렇다 보니 꿈에서도 목이 꺾여서 나타나신 게 아닌지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유소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다 겪은 일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주유소는 도로 옆에 덩그러니 홀로 있고 주변이 논밭이라 밤이면 꽤나 으스스할 정도로 외지고 손님이 뜸한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께 저희 주유소를 각인시키려고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그날은 운전자분께 시원한 슬러시나 커피를 드리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실수를 해서 기억납니다. 한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나서 손님께 시원한 슬러시나 커피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운전석에 계시던 남자분은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원래 몇 잔을 드려야 하는지 물어봐야 했지만 귀찮아서 묻지 않고 차 안을 힐끗 봤습니다. 뒷좌석에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여자 다리가 보여서 두 명이다 싶었습니다. 전 동료에게 커피 2잔을 부탁하고 다른 차에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이윽고 주유를 마친 후 쉬고 있는데 동료가 소소하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두 명이라면서 2잔을 가져가니까 아저씨 혼자밖에 없던데 밤이라 피곤해서 잘못 봤나 싶었고 별 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미안하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다른 차에 주유를 하던 동료 둘이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자꾸 나 물 먹일래? 아까 2명이라며? 남자 혼자잖아. 그러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뒤에 여자가 있었다니까. 아까 제가 한 실수를 다른 동료가 했나 봅니다. 밤이면 다들 피곤해서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순간 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차랑 여자 어떻게 생겼어? 라고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다리만 본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는 달랐지만 제가 본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밤이라지만 어둡다고 다리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보이고 다리가 안 보이면 몰라도 순간 귀신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혹시 그 여자가 지나가는 차에 옮겨 다닌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유구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젠 모두들 그 주유구를 꺼려합니다. 언제 다시 그 여자를 볼지 모르니까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꼬마의 목소리.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부산 어딘가에 잠시 집을 구하셨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전 거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날은 여름답지 않은 선선한 바람에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제 귓가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꼬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나랑 놀자 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아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는 이틀 후에 집에 일찍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굿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신내림받은 무당입니다. 참고로 귀신 이야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겠지만 보통 부모님이 신내림을 받으면 자손들이 신내림을 피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하튼 약속대로 이틀 후 저는 굿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소금을 뿌려주시고 대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이상한 걸로 저를 막 때리기도 하고 칼로 제 양 어깨와 머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깃발 모양의 색깔이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이 담겨 있는 그릇 위에 저에게 휘두르던 칼을 칼날이 하늘을 보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다시 뽑으시더니 칼날에 돼지머리를 꽂으시고는 그걸 마당 한 곳으로 던지셨는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던진 그 칼이 하늘을 보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굿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유 없는 병과 귀신을 자주 보며 환청이 들렸기에 지금의 저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릴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꿈속의 기묘한 버스. 꿈속에서 저는 어떤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기다려서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날은 너무 어둡다 못해 음침할 정도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상하게도 그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흥에 살지만 그 전에 안양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길치인 저라도 안양에 무엇이 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꿈속의 그곳은 제가 20년 동안 지내던 안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있던 그 고향은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없던 간판과 건물이 있었고 특히나 제가 눈여겨본 것은 바로 앞에 술집이었습니다. 반지하의 검은 간판, 그리고 화려한 네온사인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별것도 아닌 걸 유심히 보는 버릇이 있어. 또 그 버릇이 도졌나 보다 생각했죠. 한참 뒤에 멀리서 버스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좀 이상했습니다. 하늘색 페인트 한 줄이 버스 한가운데를 가로로 그리고 있는 그 버스는 일반 버스가 맞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버스는 라이트도 켜지 않은 상태였으며 버스 안이 어찌나 어두운지 운전사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버스 번호조차 없었습니다. 그 파란색 줄 빼고는 전체가 전부 하얀색이었습니다. 저래서 어떻게 운전을 한다는 건지 왠지 타기가 꺼림직하네 라고 생각했죠. 정말 기분 묘했습니다. 난생 처음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긴 버스는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 버스는 아주 천천히 제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도착한 버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 타기에 앞서 그 운전수를 보고 싶어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캄캄한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제 뒤에서 달려들더니 타는 것이었습니다. 전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다행히 저는 그 버스 속으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기가 싫었습니다. 그 버스의 행선지를 알 수도 없었고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는 저였지만 웬일인지 그 컴컴한 버스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참 동안 내가 타기를 기다리던 버스는 저를 포기했는지 문을 닫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버스는 언제 올까라는 생각에 그냥 탈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하며 마냥 기다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꿈을 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꿈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꿈을 꾼 지 사흘 뒤의 일입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제게 오시더니 우리가 살던 안양 있잖니. 예전에 그 근처 술집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던데 그 범인이 잡혔다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는 술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 유심히 봤던 그 술집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술집은 제가 꿈에서 본 술집과 똑같았습니다. 가게 위치와 반지하의 검은 간판, 그리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다는 것까지
하지만 전 그 술집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은 그 술집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 꿈을 꾼 날과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직 전 그 술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꿈속에서 본 가게가 그 가게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버스를 탔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이상한 방안.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장의 반만 어둡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도 들었지만 책장의 위치 때문인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보는데 어제의 어두운 부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 책장 때문이라면 어제와 같은 부분이 어둡게 보였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일입니다. 역시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는데도 익숙해져야 할 어둠이 아직도 제게 낯설게 느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장이 있는 곳에 어둠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잘못 본 건지 해서 다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만 놀랍게도 어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계속 움직였고 마침내 제 다리 부근까지 와서는 제 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제 다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침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온 길이라서 할머니가 저승 가기 전에 절 보러 왔나 해서 할머니야? 라고 말했습니다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둠은 여전히 절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져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있었고 그러다 이제 사라졌겠지 하고는 이불을 내렸습니다만 어둠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에 밝은 곳이라고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뿐이었습니다. 전 더 이상 어둠을 볼 수 없어서 창문을 보다가 어느새 잠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어둠이 저를 덮쳐서 어딘가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저주. 우리 어머니는 누군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중매 결혼을 하셨는데 할머니와 맞선 보기 전에 만난 또 한 명의 맞선 상대자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그분을 거절하셨습니다. 여기까지였다면 흔히 있는 이야기겠지만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후 할아버지 부부는 갓난 아기인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할머니 오빠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될 사람은 그때 할아버지가 거절했던 그 맞선 상대자였습니다. 서로 그 사실을 모르고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 당시 고모 할머니도 상당히 동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이후로 갓난 아기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에게 데려가도 쉽사리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신이 팽배한 시골 마을 사람이던 증조모는 병에 걸린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신사의 무녀를 찾아갔습니다. 무녀는 어머니를 보더니 대뜸 생명을 소환해냈습니다. 그 생명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모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 나를 거부하더니 애까지 낳아 평생을 괴롭게 만들어주겠어. 생명의 메시지라며 무녀는 말했습니다. 물론 그 무녀가 이러한 맞선에 얽힌 뒷배경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무녀에게 앵막이 구슬받기는 했지만 저주를 내린 상대방이 살아있는 데다 원념도 두텁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일이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일 대를 이어가게 될 산에 아이를 낳는다면 틀림없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 더 아이를 가졌지만 성별을 알고 아이를 낳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앵막이 구슬받고 병은 낫게 되었지만 병약한 몸이 되었고 나를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고모 할머니라는 사람은 언제나 지인들에게 말하길 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만으로 죽일 수 있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미인이었지만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도 매우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봐야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사차원인가 보다 할 뿐이지만
당하는 입장인 우리로서는 정말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할머니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고모 할머니와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안의 사내 아이는 한 명도 태어나지 못했고 태어나더라도 곧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장성한 딸들은 아무도 시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병이 걸리거나 상처를 입는 등 이상하게 혼담이 직전에 모두 깨졌습니다.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던 할머니의 형제 자매는 지금은 철전지 원수 사이가 되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게 되었습니다. 저주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슬슬 나에게도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가 다가옵니다. 나도 저주를 받은 게 아닐까 두렵습니다. 최근 들어 고모 할머니는 할머니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묻는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나도 남자친구를 몇 번이나 사귀었지만 전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8번째 이야기, 우리는 빙의가 되었던 걸까? 정확히 25년 전의 일입니다. 괴담의 종류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겪었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의 일입니다. 우리 학교는 공립중학교였고 기술이라는 과목과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기술 수업을 받으며 공작 등을 배웠고 여자들은 가정 수업을 받으며 조리 실습이나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여름방학 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남녀 합동으로 기술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책장을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기술이나 가정 수업을 받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장장 4시간을 할애하여 책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석부 순서대로 남녀 2인 1조로 조를 짰습니다. 나는 같은 반 여자아이들 중에서 제일 친했던 T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반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고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나도 반에서 머리가 좋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녀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라디오나 만화 등 취미가 상당히 비슷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날 나는 친한 아이와 같은 조가 되어서 매우 신이 났었습니다. 수업은 아침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4교시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기술 선생님은 매우 대범하고 느긋한 분이어서 수업 분위기도 꽤 자유로웠습니다. 나가서 놀던지 땡땡이를 치던지 작품만 시간 안에 완성시키면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교실 안은 시끌시끌했습니다. 기술 선생님은 떠들어도 좋으니 서로 협력해서 책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T는 이렇게 4시간 동안 차분히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신이 났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온전히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책장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떠들었습니다. 1교시와 2교시 목재를 다듬는 동안에도 나와 T는 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조차 아까워 둘이서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이야기를 하며 책장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물론 잡담을 하면서도 해야 할 바는 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순서도 확실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입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도 손은 머리에 입력된 지식대로 자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신이 났습니다. T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신이 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손은 분명 착실히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장 만들기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T와의 잡담과 책장 만들기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상한 도취감 같은 것에 취했습니다. 기분이 과도하게 좋았습니다. 이윽고 4교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수다에 정신이 팔려서 화장실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4교시에 접어든 후부터는 부드러운 공작용 목재를 커다란 기구에 고정시키고 거대한 커터로 자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T가 목재에 절단선을 그리고 기구에 고정을 시키면 나는 커터의 레버를 눌러 잘랐습니다. 목재는 싹둑 잘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절단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목재를 거의 다 잘랐을 무렵이었습니다. T는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를 하며 그녀의 엄지손가락에 펜으로 금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T는 기구에 그녀의 엄지손가락을 고정시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하며 좋아하는 소설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T는 웃는 얼굴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T가 던진 농담에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나는 커터의 레버를 눌렀습니다. 불쾌한 소리와 함께 T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진 상황이 현실로 와닿지 않아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손가락은 잘리지 않았습니다. 뼈까지 도달하기 전 커터가 멈추었던 것입니다. 곧바로 T를 양호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붕대를 감고 곧바로 돌아와 같이 작업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책장은 무사히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스레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수다에 그렇게 정신이 팔렸었는지, 어째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저지른 건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